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별장 접대 보도와 관련해 여론도 뜨겁고 정치권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다시 소환된 김학의 사건 돌아보고 앞으로 전개될 수 있는 법적인 쟁점까지 짚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전국 철도 노동조합이 사흘간 경고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이 밖에 다른 공공부문 노조도 비정규직 문제 등으로 파업 계획을 밝히고 있는데요. 민주노총 연결해서 노동계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지만 검찰이 사건을 덮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검찰청은 명백한 허위 음해 기사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별장 접대 보도가 정치권에도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당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자며 조심스러운 입장이고 야당은 조국 수사 물타기 공작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임금 인상과 근무 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철도 노조가 사흘간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으면 다음 달 본 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운행률 감소로 시민 불편이 우려됩니다. 고액의 자문료를 지급하고 정관계 인사들을 고문으로 위촉해 로비에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KT 황창규 회장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회사 경영이 아닌 정치권 줄대기에 부정 활용했는지가 관건입니다. 해양 플랜트 연구 사업의 예산 낭비 실태가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예산 수백억을 흥청망청 쓰는 동안 관리기관인 산업기술진흥원은 수수방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 이후 처음으로 한일 고위급 회동이 이뤄집니다. 국장급으로 격을 높여 진행되는 WTO 양자협의회에서 양측이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미중 무역 분쟁 해결에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날 고위급 협상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매우 잘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욕 증시 등 시장은 낙관적으로 반응했습니다. 태풍은 일본으로 향했지만 우리나라에도 여파가 미치고 있습니다. 소형 태풍 수준의 강풍이 몰아칠 것으로 보여 시설물 피해가 우려됩니다. 특히 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예상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별장에 초대를 받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정치권 역시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여당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한다면서 조심스러운 입장인 반면에 야당은 조국 수사 물타기 공작이 시작이 됐다면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대구에서 열리고 있는 법사위 국정감사에 김학의 사건 수사단장을 맡았던 여환섭 대구지검장이 출석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관심이 뜨겁습니다. 국회 연결하겠습니다. 이승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윤석열 검찰총장 보도와 관련해 정치권 반응이 크게 엇갈리고 있죠? 네, 먼저 여당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아침 최고위원회 회의가 끝난 뒤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짧게 언급을 했는데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기사를 불신한다는 건 아니지만 기사만 보고 제가 지금 대답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럼 뭐 오늘 중에 좀 사실관계 파악해 볼 생각은 있으십니까? 글쎄 뭐 그걸 파악 안 해볼 수는 없지 않겠어요? 반면 보수 야당은 본질을 흘리는 물타기 공작이 시작됐다면서 바짝 날을 세웠습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드디어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를 수사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흠집내기가 시작됐다면서 검찰총장이 이렇게 문제가 있다면 그 당시에 검증을 했던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뭐를 했냐고 따졌습니다. 이 자리에 올 수가... 더 이상 물타기 하지 말고 이제는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특검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는 입장이고요. 물론 그런 문제가 있다면 결국 저는 이 정권의 비열함에 대해서 정말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YTN과의 통화에서 이번 의혹 제기는 과거 최동욱 전 검찰총장 사건을 떠오르게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과거 정권과 판박이로 행동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네, 오늘 국정감사장에서도 이 문제가 이슈로 떠올랐죠. 네, 맞습니다. 윤석열 총장 보도가 나오면서 오늘 대구지검 법사위 국감이 단숨에 관심이 뜨거워졌습니다.
김학의 사건 수사단장을 맡았던 여환섭 대구지검장이 출석을 했기 때문입니다. 1시간 전인 오후 3시부터 국정감사가 시작이 됐는데요. 초반부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여환섭 전 단장을 상대로 윤석열 총장 보도에 대한 질의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조 법무부 장관 관련 공방도 예상대로 국감 시작과 함께 시작이 됐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과방위 국감에서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를 상대로 조국 장관 딸을 둘러싼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초반부터 터져나왔습니다. 키스트는 국가보안시설 1급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출입 관리 시스템이 매우 엄격한데 태그 없이 출입이 가능합니까? 출입증 없이 키스트에 여러 사람이 들어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병권 키스트 원장은 또 조국 장관의 딸 조미 씨는 3주간의 인턴 기간 가운데 3일만 방문증을 받았고 조 씨가 진하게 활용한 키스트 인턴 증명서는 연구원에서 발급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사가 개인적으로 이메일 확인서를 써줬지만 역시 쉽지 않은 일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부산시청에서 열리고 있는 부산시에 대한 행안위 국정감사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조국 장관의 딸에게 특혜 장학금을 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의 임명 과정 의혹과 유재수 경제부시장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재직 당시 비리 감찰 무마 의혹 등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이에 대해 오고돈 부산시장은 노환중 의료원장 임명은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이 돼서 문제가 없고 유재수 부시장에 대해서는 금융 전문가가 부시장으로 와야 한다는 생각으로 적합한 인물을 찾기 위해 노력을 했다며 1년 넘게 함께 일을 했는데 여러 업적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별장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이 있었지만 조사 없이 덮었다는 한겨레 21 보도에 대해서 검찰은 적극 반박에 나서고 있습니다. 검찰은 윤 총장이 건설업자 윤 씨를 본 적도 또 원주 별장에 가본 적도 없다면서 완전하게 허위 사실이라고 부인했습니다. 한편 조국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조만간 정경심 교수를 4번째로 불러서 조사하고 법원에서 기각된 조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네, 먼저 윤석열 총장 관련 접대 의혹 어떻게 나온 보도인지 짚어주시죠. 네, 시사주간지인 한겨레 21이 오늘 보도한 내용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재수사를 잘 아는 3명 이상의 핵심 관계자를 인용해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지난 2013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전화번호부와 다이어리 등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조사단이 윤 씨로부터 윤 총장이 강원도 원주별장에서 수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을 보고서에까지 담았지만 김학의 사건 수사단은 기초적인 사실 확인 노력도 없이 재수사를 그대로 매듭지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는 고사하고 내부 감찰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사건을 덮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검찰청은 즉각 입장을 내고 이 같은 보도를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윤 총장이 윤 씨와 전혀 본 적도 없고 별장에 간 사실도 없다며 완전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검찰총장 인사검증 과정에서 사실 무근으로 판단한 바 있다면서 중요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허위 음해 기사가 보도되는 것이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윤석열 총장과 그리고 당시 수사단도 마찬가지로 보도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발언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보도 이후 윤 총장은 검찰 간부들에게 20여 년 전 다른 일로 한번 원주에 가봤을 뿐 이후에는 가본 적 자체가 없다면서 건설업자의 별장을 가고 어울릴 정도로 대충 살지 않았다고 강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재수사를 맡았던 검찰 수사단도 보도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당시 수사단장을 맡았던 여환섭 대구지검장은 윤중천 씨의 휴대전화에 1000명 가까운 이름이 있었지만 윤 총장 이름은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수사단 관계자도 YTN과의 전화통화에서 윤 총장과 윤 씨가 만났다는 흔적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검경 수사 기록과 윤 씨의 휴대전화, 명함과 다이어리 등에서도 윤 총장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검사와의 면담 보고서에 윤 씨가 만난 것 같기도 하다, 별장에 온 것 같기도 하다는 취지의 관련 진술이 한두 줄 언급돼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조사단은 정식 조사에선 윤 씨에게 윤 총장과 관련된 질문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단 관계자는 윤 씨를 불러 물었을 때도 윤 총장을 알지 못하고 조사단에 그렇게 진술한 적도 없다고 했다며 물증도 없어 추가로 확인할 단서 자체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국 장관 관련 의혹 수사 상황들도 알아보죠.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추가 소환 일정은 잡혔습니까? 네, 대검찰청이 최근 공개 소환 폐지 지침을 내린 이후에 피의자의 소환 일정을 미리 알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정경심 교수는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된 혐의,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데요. 세 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지만 정 교수의 건강 등을 이유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진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정 교수의 변호인단과 네 번째 추가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데요. 이르면 이번 주말에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소환 조사가 장시간 지연되거나 협조가 어려우면 추가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국 장관의 동생 조모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조 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일하며 교사 채용 대가로 지원자 부모 2명으로부터 1억 원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돈을 받아 조 씨에게 전달한 2명은 구속이 됐고 관련 진술과 증거가 있는데도 영장이 기각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법원은 조 씨의 주요 범죄 혐의로 영장이 적시된 배임죄, 다시 말해 웅동학원과 허위 소송을 벌인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증거를 보강해 다시 구속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이경국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관한 긍정평가가 43%, 또 부정평가는 51%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8일과 10일 이틀 동안 전국 성인 남녀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1%포인트 올랐고 부정평가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외교와 대북정책, 검찰개혁과 적폐청산 등이 주로 꼽혔으며 부정평가 이유로는 인사 문제와 국론 분열 등이 지적이 됐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37%, 자유한국당이 27%, 정의당이 7%, 바른미래당 5%, 민주평화당이 0.3%의 순이었는데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27%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 최고치입니다. 이번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며 자세한 조사 개요는 한국갤럽 홈페이지 혹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일 오후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 주변에서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다시 열립니다.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는 오후 6시부터 서초역 사거리를 중심으로 9차 검찰개혁 촛불 문화제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주최 측은 내일 집회를 마지막으로 당분간 주말 집회를 중단하고 검찰의 대응을 지켜보기로 한 만큼 지난주보다 더 많은 인원이 참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서초동 일대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집회도 열릴 예정입니다. 우리공화당은 오후 4시부터는 서울 성모병원 앞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고 보수 성향 단체인 자유연대도 오후 2시부터 서초역에서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낮 12시부터 서초대로와 반포대로 일대를 순차적으로 통제할 예정이라며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네, 전국 철도 노동조합이 오늘 오전 9시부터 72시간 경고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까지 일반 열차와 KTX 운행률이 60에서 80%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광역 전철 운행률도 80%대로 줄어서 퇴근길 혼잡이 예상됩니다. 서울역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백종규 기자. 네, 서울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아침부터 이 철도 노조 파업이 계속되고 있는데 서울역 상황, 오전과 비교해서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네, 오늘 들어서 이곳 서울역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는 있지만 큰 혼란, 혼잡은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철도 노동조합이 72시간 경고 파업을 미리 알렸고 그리고 또 지금 열차 전체 운행률도 79%에 이르기 때문에 큰 불편은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역에서는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파업 사실을 알리는 방송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또 곳곳에 있는 전광판에도 파업 알림 문구들이 안내되고 있는데요. 평소와 다른 점은 파업 사실을 알지 못하는 외국인이나 어르신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승차권 발급 창구에 줄이 길어진 모습입니다.
이번 파업으로 다음 주 월요일 오전까지는 열차 운행이 줄게 되는데요. 광역전철은 88% 수준으로 유지됐다가 파업 마지막 날 정상 운행됩니다. KTX는 72% 수준으로 떨어지고 일반 열차는 60%대, 화물 열차는 평상시와 비교하면 운행률이 30%대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코레일은 비상수송 대책을 마련해 열차 운행 횟수를 최대한 유지할 계획이지만 오늘 퇴근 시각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혼잡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혼잡이 이어지면 예비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을 현장에 배치해 시민들의 불편을 줄일 방침입니다. 네, 철도노조는 코레일이 임금과 관련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노조의 요구안은 어떤 겁니까? 네, 철도노조는 코레일이 지난해 총인건비와 관련해 합의를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파업에 들어간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가지 요구안을 제시를 했는데요. 먼저 수당을 정상화하고 임금도 4%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3조 2교대인 인력 운영을 4조 2교대로 전환하고 생명안전 업무 정규직화, 자회사 처우 개선과 KTX와 SRT 통합 등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레일 측은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철도노조는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음 달 봄 파업을 벌이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오늘 오전 10시에 손병석 코레일 사장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코레일은 국방부 대체 인력을 투입했지만 열차 운행이 줄었다며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진 것에 대해 사과하고 앞으로 노조와 대화를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금 전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서울역과 철도공사 서울 사옥을 찾았습니다. 김 장관은 노사 양측 협의사항을 지켜보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역에서 YTN 백종규입니다. 네, 전반적인 파업 상황과 코레일 입장은 앞서 취재기자가 전해드렸고 계속해서 이 박지영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 사업국장과 직접 통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박지영입니다. 네, 먼저 철도노조 관련 부분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경고파업 형태로 들어갔는데 경고파업은 어떤 성격을 띠고 있죠? 경고파업은 복귀하는 일시를 정해놓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번에도 철도노조가 기한을 정해놓고 이제 파업을 진행을 한 거고요. 만일 경고파업이 아닌 다른 형태라면은 이제 무기한 파업으로 해서 복귀하는 날짜를 정해놓지 않고 이제 파업에 돌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경고파업이었던 거죠. 네. 그래도 경고파업이란 날짜를 두는 건 아무래도 좀 사측과 코레일 측과 좀 협상의 여지를 남겨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오늘 극심한 혼란은 없었다고 하지만 또 시민들이 불편을 겪으셨을 텐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도 이게 경고파업이긴 해도 이 파업을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어제 본교섭, 실무교섭을 진행을 했는데요. 결국 좀 접점이 찾을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들어갔지만 이후에는 다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 국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지금 노사가 그간에 16번에 걸쳐서 교섭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금 인상 문제가 있고 또 근무 조건 개선 같은 문제가 있는데 일단 노조 입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큰 쟁점은 4가지라고 들었거든요. 어젯밤에도 협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장 지금 사측과 좁혀지지 않는 대목은 어떤 겁니까? 네, 사실 임금에 대해서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조금 더 치중하고 있는 거는 안전인력 충원 부분에 조금 더 조합원들도 관심이 많고요. 저희도 더 신경 쓰는 부분인데 아시겠지만 낮에 열차가 다닌다 하더라도 밤 시간에 이 열차를 정비하거나 시설물들을 유지보수하지 않으면 낮에 정상적으로 안전하게 운행이 되고 있지 못하거든요. 못하거든요. 즉 그래서 야간 노동이 불가피하고 아시겠지만 야간 노동이 2급 발암 물질이잖아요. 하지만 불가피합니다. 철도 같은 경우에는 야간 노동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조금 그래도 노동자들이 조금 건강에 위협이 덜
덜 되는 방식의 교대제를 이제 개편하기로 네. 노사가 합의를 했는데 그러면 사조이교대 교대제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좀 충원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이 전혀 지금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네. 부득이 지금 파업까지 이렇게 돌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장님, 그럼 지금 네. 언론 보도에선 큰 쟁점으로 임금 인상을 꼽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저희가 요구사항은 정리한 것 중에 생명 안전 업무 정규직화 이 부분을 좀 크게 보시는 건가요? 노조 입장에선? 인력 확충이 지금 더 돼야 되고요. 예, 교대제로 개편하기 위해서 이미 이제 합의가 저희가 교대제 개편을 하기로 합의가 되어 있는데 합의를 하려면은 조 편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달라져야 되는데 그것에 필요한 인원이 지금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인력 충원이 필요하고 정규직화 당연히 필요하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SRT랑 KTX 통합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네. 계속 지금 노사 간에 합의가 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좁혀진 부분은 혹시 있을까요? 노사 간에? 아직 없습니다. 네. 아직 없는 상황이고 네, 네, 네. 안전인력 충원 문제에서 가장 큰 쟁점을 보이고 네. 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대목에서 코레일 입장은 예산을 결정하는 기재부 또 국토부와 같은 정부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난감하다 이런 입장인데 그렇다면 노사를 넘어선 어떤 협의가 필요한 겁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도 뭐 공사가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것은 거짓말은 아니고 기재부나 국토부에서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여기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네. 철도공사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들이 사실 기획재정부에서의 승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지 않고 그러나 기재부나 국토부에서는 사실 또 이제 공사로 모든 거를 떠넘기면서 네. 아니 이거는 노사관계이고 사업장에서 풀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금 진척이 되고 있지 않고요. 네. 저희가 이제 제가 지금 있는 곳이 공공운수 노조인데 저희 안에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한 10만 명 정도가 조합원이 있는데 예. 다른 기관들도 비슷한 문제를 계속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기관별로의 교섭이 아니라 노정 교섭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네. 노정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마침 네네. 조금 전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서울역 등을 찾았다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좀 국토부나 정부 쪽에 요구하시는 사항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다면 어떤 대목입니까? 예, 지금 철도 지하철 쪽에 공이 지금 안전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정말 철도 지하철 안전을 생각한다면 사실 사람이 없이 안전이 확보가 될 수가 없거든요. 예. 국토부에서 정말 기관별로 어느 정도 지금 안전 인력의 실태가 있는지 이 부분을 점검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겠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그 9호선 노조가 얼마 전에 합의를 했습니다만 다음 주에 서해선 노조가 지금 또 파업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기업이 아니라 그 운영권을 위탁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구조가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9호선 같은 경우에도 운영권만 위탁을 받아서 1년에 얼마, 운영비 얼마 받아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는 네.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인력을 더 줄이고 그다음에 더 낮은 노동 조건으로 계속 이제 그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역사는 1인 역사, 야간에 여성 영무원이 혼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총, 그 뭐 최루액이 들어가 있는 물총이나 이런 호루라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고 네. 전기나 이런 위험 업무에서도 1인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공성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민간 회사들이 들어와서 이윤을 남겨먹기 위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는 사실 기형적으로 운영이 되고 시민들 안전이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운영을 위탁하는 방식이 많이 있는데 이거는 국토부 차원으로 철도 산업 정책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문제인 거고 국토부가 이런 그 정책에 대해서도 네. 다시 한번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까지 국장님 얘기를 간단히 정리하면 김현미 장관 같은 경우는 오늘 현장에서 노사 양측 협의 사항을 좀 지켜본 다음에 힘을 보태겠다고 했지만 노조 입장에선 노정 협의체가 필요하다. 이게 요구 사항인 네네. 거죠? 예,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국토부가 움직이지 않으면 해결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네. 자, 그리고 철도 노조 외에도 지금 무기한 단식 농성 중인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분들은 또 그 문제가 있고 또 90여일 만에 지상으로 내려온 요금 수납원 문제들도 있는 것으로 저희가 이제 보도를 하고 있는데 큰 틀에서 보면 이제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네, 현 정부가 이 문제에 좀 미온적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처음에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맨 처음에 간 곳이 인천공항이었잖아요. 그러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뒤에 저희가 이제 실제 쭉 진행되는 것들을 봤을 때는 최근 네. 들어서는 사실 이제 자회사로 가는 것을 정규직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어떤 직군을 만드는 거, 그러니까 중규직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정규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비정규직이 늘어난 거는 효율을 우선하기 때문인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안전 업무를 외주화하고 또 사람의 인력,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사실 이제 비정규직 계약직을 쓰고 했었던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좀 애초에 얘기했었던 그 정신대로 정부가 좀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좀 우려하고 있는 건 최근에 감사원 감사 결과가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에 대해서 감사원 결과가 나왔잖아요. 네. 사실 아시겠지만 서울교통공사 같은 경우에는 구의역에서 김군이 안타깝게 이제 사망한 후에 이렇게 힘든 일을 외주를 하다 보니까는 한 명이서 위험하게 일하다가 죽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거를 되돌린 것인데 이것이 마치 채용 비리인 것처럼 감사원에서도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더 정규직화 관련해서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칠까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혹시 17번째 교섭은 언제 진행이 됩니까? 계획이 잡혀 있나요? 아직 잡혀 있지 않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교섭이 좀 이루어지면 또 관련해서 보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300년) 전 신라 문화와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를 소개하는 경주 세계문화엑스포가 개막했습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았는데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윤재 기자. 네, 경주 문화엑스포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오늘부터 시작된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이곳 경주에서 세계문화엑스포가 열립니다. 경주 세계문화엑스포는 1300년 전 융성했던 신라 문화를 즐기고 느낄 수 있는 축제입니다. 또 당시 신라가 실크로드를 통해서 교역했던 다른 나라의 문화도 함께 보고 즐길 수 있습니다. 지난 1998년 처음 시작해서 올해로 10번째를 맞는데요. 올해는 이전과는 다르게 다양한 전시와 공연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문화엑스포 이사장인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를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옷이 굉장히 특이한데 어떤 의미가 담긴 옷인지 설명을 먼저 부탁드립니다. 신라인들이 입던 옷을 복장을 재현한 것인데 이것이 완전한 고정을 거쳤다기보다는 거기에 나오는 옷들을 보고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품위가 있어 보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먼저 이번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어떤 행사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경주 세계문화엑스포는 98년도 시작해서 2년마다 한 번씩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6번을 했고 해외에 나가서 캄보디아에서 한 번 하고 이스탄불에 가서 또 하고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호치민에서 가서 했습니다. 3차례 하고 그래서 국내 3번, 국내 6번, 해외 3번, 9번 하고 이번에 10번째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문화엑스포를 찾는 사람들이 와서 좀 이렇게 찾아보면 좋은 공연이나 전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대표적인 게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즐길거리가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뒤에 보이는 타워가 82m입니다. 황룡사 구청 탑을 은각으로 만드는 탑인데 저 제일 꼭대기에 가면은 신라시대 때 왕경을 완전히 볼 수 있는 스크린 처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기술로 신라의 첨성들하던 모든 석굴암 불국사 그 당시 살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 거리를 만들었는데 낮에 오면은 맨발로 걸을 수 있고 저녁에는 홀로그램과 함께 루미나이트 워크 그래 즐길 수가 있고요. 또 공연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과학과 함께하는 건 로봇 팔이 하는 인피니트 프라잉이라고 이런 공연이 있고 또 에밀리 공연이 있습니다. 에밀리 공연은 서울에서도 많이 했는데 이 공연의 인기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즐기고 할 것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네, 지난 1998년에 이제 시작해서 올해 10번째인데 이전 축제하고는 다르게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9번은 경연절에서 2년 만에 해서 이벤트성을 했습니다. 그때 행사를 한 번 하고 마치면은 이 엑스포 공원이 황량하게 문을 닫아놨는데 이제는 4시4철 365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연하는 것을 테마파크 형태로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주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언제나 이 테마파크 공원에서 경주 엑스포 공원에서 즐길 수가 있으니까 공연도 즐길 수 있고 그 동시에 우리가 문화로 하는 이스탄불 간이라든지 그 캄보디아 간이나 이런 간들도 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루미나이트 워크라든지 이런 다 즐길 수 있는 걸 만들어놨기 때문에 공연 기간이 끝나도 언제든 즐길 수 있고 사시사철 맞게 또 변경해서 공연을 좀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따로 할 수 있는 그런 경주 엑스포를 세계인들이 즐길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지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철우 지사가 소개한 전시와 공연 외에도 경주를 상징하는 첨성대와 석굴암을 빛으로 표현한 미디어 아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캄보디아 왕림 무용단, 베트남 민속공연단 등 쉽게 만나기 어려운 외국 공연단의 무대도 관람객의 발길을 끌기에 충분합니다. 또 엑스포 공원 안에 있는 솔건미술관에서는 박대성 화백을 비롯해 지역 작가들의 작품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번 문화엑스포 주제는 문화로 여는 미래의 길입니다. 1300년 전 신라 왕경을 빛과 영상으로 되살리는 데 초점을 잡았는데요. 제가 오늘 먼저 와서 돌아봤는데 재밌는 볼거리, 즐길거리가 많았습니다. 선선한 가을 날씨와 함께 신라 또 세계 문화를 즐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주에서 YTN 이윤재입니다.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를 두고 벌어진 세계무역기구 WTO 분쟁의 첫 절차인 한일 양자협의가 잠시 뒤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양자협의는 WTO 분쟁의 일상적인 절차지만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통상 분야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고위급 만남인 만큼 전향적인 결과가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동우 기자. 예, 북체부입니다. 네,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 이후 첫 한일 고위급 회동 언제 열립니까? 예, 한일 고위급 양자 회담은 잠시 후인 오후 5시 반쯤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에서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번 협의는 일본이 수출 규제를 단행한 이후 100일 만에 처음으로 열리는 한일 고위급 만남입니다. 우리 측에서는 정회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일본 측에서는 구로다 주니치로 경제산업성 타자무역 시스템 담당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합니다. 양자 협의는 WTO 1심 기역인 분쟁 해결기구 패널에 앞서 열리는 일상적인 절차로 통상 과장급이 참석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국장급으로 격을 높여 진행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 자리에서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는 자유무역 원칙을 규정한 관세무역 일반협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일본은 WTO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반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양자협의에서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 한국은 재판부격인 분쟁 해결기구 패널 설치를 요구하게 됩니다. 정회관 산업통상자원부 협력관은 앞서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가 WTO 협정에 어떻게 위반되는지를 밝히는 한편 그에 기초해서 상호 합의할 만한 안을 조기에 도출할 수 있을지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양자회동의 결과는 내일 새벽쯤 나올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11일 일본이 한국에 대해 단행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 수출 제한 조치가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며 일본을 WTO에 제소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에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무역 분쟁을 풀 고위급 협상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려 첫날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협상이 매우 잘 됐다면서 중국 측 대표인 류허 부총리를 예정대로 내일 만날 거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워싱턴 DC 무역대표부 건물에 류허 부총리를 대표로 하는 중국 고위급 대표단이 도착했습니다. 미국의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 USTR 대표와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이 이들을 맞습니다. 류 부총리는 얼굴에 웃음을 띠면서 미국 대표들에게 악수를 청하기도 합니다. 미국과 중국 대표단이 지난 7월 말에 이어 1년여 이상 이어지고 있는 무역 전쟁을 해결할 실마리를 찾기 위해 만난 겁니다. 첫날 협상이 마무리된 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협상이 매우 잘 됐다며 이튿날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정대로 백악관에서 류허 부총리를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m meeting with the Vice Premier over at the White House, and I think it's going really well. I will say, I think it's going really well. So we had a very, very good negotiation with China.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는 이번 협상에서 미국과 중국이 세부 쟁점을 떼어내 미리 합의하는 방식을 추진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무역 협상에 정통한 마이런 브릴리언트 미국 상공회의소 부회장을 인용해 이번 달 예정된 관세율 인상을 집행하지 않고 중국이 위안화 환율 조작을 자제한다는 합의가 나올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포괄적인 합의가 도출될 수 있다고까지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 상무부가 중국의 기관과 기업 28곳을 제재 대상에 올린 것 등이 협상 전망을 어둡게 한다는 분석도 여전합니다. 뉴욕 증시 등 시장은 낙관적인 전망에 반응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네, 태풍은 일본으로 향했지만 그 여파가 동해안으로 미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영동과 영남 동해안에 초속 30m에 달하는 강풍이 불고 너울성 파도가 방파제를 넘을 것으로 보여 안전사고 우려가 크다는 지적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날씨도 알아보죠. 정혜윤 기자. 네, 정혜윤입니다. 네, 동해안에 초속 30m 강풍, 태풍 영향이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태풍은 일본을 강타하지만 그 여파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건데요. 태풍과 우리나라 주변의 공기층 사이에서 기압차가 무척 커지면서 주말까지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영동과 영남 동해안 지방에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25에서 30m에 달하는 강풍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정도의 바람은 소형 태풍이 상륙하는 지역에서 나타나는 수준으로 시설물 피해가 우려됩니다. 남해와 동해상에는 강풍으로 인해 파도가 높게 일면서 여객선 운항에도 지장이 우려되는 수준입니다. 특히 동해안과 경남 남해안, 제주도 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상청은 너울성 파도가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으면서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 모레부터는 남해안 지역이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 높이가 높은 기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만조시 저지대 침수 피해도 우려돼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YTN 정혜윤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별장 접대를 했던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윤석열 검찰총장도 접대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검찰이 이 부분을 조사하지 않고 넘어갔다는 의혹 보도가 큰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검찰은 사실과 다른 음해성 보도라며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일로 이 김학의 사건도 다시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는지 잠시 되짚어보겠습니다.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 초대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된 김학의 당시 대전고검장이 등장한다는 동영상을 경찰이 확보를 합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는 현장이 찍힌 것으로 추정되는데 경찰 수사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무혐의로 결론을 내립니다. 2014년에는 이른바 별장 동영상 속 피해자라고 주장한 여성이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두 번째 수사가 이뤄지지만 역시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1차 수사 때와 마찬가지로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결국 2017년 12월에 출범한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이 김학의 사건의 재수사를 권고했고 검찰의 세 번째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 4일 재수사 결과를 발표한 검찰은 별장 동영상 속 남성이 김학의 전 차관이 맞다며 김 전 차관을 성접대를 포함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윤중천 씨에 대해서는 강간치사함과 사기, 알선수재 혐의 등을 적용해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무려 3번의 수사 끝에 김 전 차관과 윤중천 씨를 재판에 넘기는 성과도 있었지만 검찰의 이른바 셀프 수사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과거 검찰 수사팀의 이른바 봐주기, 부실 수사 의혹 등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다거나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처벌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번에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한 보도의 핵심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검찰이 사실 여부를 떠나서 알아보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은 게 아니냐, 즉 자기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건데요. 관련된 내용은 잠시 뒤에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김경수 앵커와 함께 김학의 사건까지 다시 되짚어봤는데요. 윤석열 총장 접대 의혹 보도가 나왔고 검찰은 완전한 허위 사실이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상황입니다.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지금까지 내용 정리해보고 앞으로의 쟁점들도 전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한겨레 20일에 보도가 지금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데 일단 이 문제를 취재한 기자 얘기로는 윤 총장이 접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보다는 당시에 진술이 있었는데 조사를 하지 않았다, 무마했다 이 부분을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그 내용 자체, 그 보도 내용 자체를 접하면 우선 정말 윤석열 검찰총장이 네. 당시에 별장에서 접대를 받은 것인가? 정말 사실인가? 라고 하는 점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실제로 윤준천 씨가 그러한 진술을 했음에도 조사를 하지 않고 덮었는지 여부에 대한 궁금증도 생기는 것이고요. 네. 그런 두 가지 측면에 대한 궁금증을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검찰은 허위 보도, 허위 사실이라면서 법적 대응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좀 어떻게 대응을 할 거로 보십니까? 이게 지금 국면이 굉장히 여러 의견들이 격하게 충돌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고 또 게다가 유력한 주간지의 보도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 따라서 확인 작업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검찰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더군다나 윤석열 검찰총장도 20년 동안 나 원주에 한 번 가봤다. 당연히 그때 별장에 가지도 않았고 간 적도 없고 또한 건설업자를 만날 정도로 살지도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강하게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민형사상 대응을 하겠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네. 진실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실 누군가가 고소하거나 고발을 하면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네.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진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 그런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워낙에 지금 중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만약 이게 정말 억울한 내용이라면은 빨리 검찰 입장에서도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받고 네.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수사를 계속해서 힘차게 진행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검찰 입장에서도 고소, 고발 등을 통한 결국 검찰과 관련된 문제를 검찰이 수사하게 되는 상황이 또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그러한 절차를 바로 진행하기보다는 본인들의 수장인 윤석열 총장이 이러한 일과 관련 없음을 네. 보여주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먼저 취하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됩니다. 여러 가지 조치라고 하셨는데 지금 보면 검찰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까지 나왔고 한겨레 보도는 언론의 보도입니다. 앞서 고소 고발을 통해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걸 할 수 있는 주체가 또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고소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가 이제 가해자에 대한 범죄 사실을 주장하면서 처벌을 요구하는 행위고요. 네. 고발도 있습니다. 네, 고발은 제3자가 하는 건데 다만 이제 명예훼손죄의 특성상 제3자의 고발이 큰 의미가 있지는 않거든요. 따라서 검찰 입장에서는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네.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일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민사 조치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네. 민사상 조치를 취한다면은 이제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정도가 될 텐데 이 부분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그리고 빨리 결론이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언론사의 보도기 때문에 그 내용이 잘못됐다, 정정 보도해달라라는 조치도 취할 수는 있거든요. 하지만 그거 역시 결론이 바로 나오지는 않아요. 네. 따라서 지금 이 치열한 여러 가지 정치적인 대립과 또 혼란이 야기되는 상황에서 과연 바로 제3의 객관적인 기관의 판단을 받을 수가 있겠는가 이 부분은 약간 좀 고민됩니다. 네. 한 가지만 추가 질문 드리면 앞서 보도의 취지와 다르게 어쨌든 윤석열 총장이 접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로 지금 어떻게 어떤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모든 걸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거꾸로 질문을 드리면 당시에 내부 감찰이 없었다는 점도 보도에서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때 당시에 이런 보도가 사실이라고 하면 그 시점에서 할 수 있었던 조치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지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해서 검찰권이 남용된 사례로 지목됐습니다. 그래서 네. 다시 수사하라고 한 것인데요. 이 검찰권의 남용이라는 게 크게 두 가지 측면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검찰권을 과도하게 행사한 경우가 있겠고요. 또 다른 형태로는 검찰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상황인데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이른바 봐주기 수사 의혹이 있죠. 그런데 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은 네. 이제 검찰권을 행사하지 않은 그런 사례로 이제 지칭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러한 상황에서 다시 수사를 하라고 해서 진행하는 상황이라면 비록 어느 정도의 신빙성이 있는 그런 자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지목되었다면 그에 대한 적어도 사실관계 확인은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러한 부분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면 그런 절차를 다 밟지 않았음에 대한 비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다만 검찰 입장에서는 그 보고서가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 판단을 했을 겁니다. 다 검토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허무맹랑하고 근거가 전혀 없었다. 아예 믿을 수도 없는 것이다 라고 판단했다면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을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즉 언론 보도, 그 특정 언론사의 그 보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금 접하고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당시에 구체적으로 보고서가 있었는지, 또 보고서가 공식적인 보고서인지 그렇지 않은지, 또 그 보고서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또 그 보고서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윤중천 씨가 윤석열 검찰 당시 이제 중앙지검장이죠. 중앙지검장에게 원주 별장에서 접대를 했다는 내용인지, 아니면 단순히 뭐 알고 있다는 내용인지,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판단할 수 있는데 네. 아직까지 그러한 정보는 없기 때문에 당시 검찰의 조치가 충분했는지 아니면 충분하지 못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좀 이를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해당 기자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총장의 이름이 나온 뭐 물건들이 있고, 거기 관련해서 증언을 최소 3분 이상이 하고 있다, 이런 네. 얘기를 하고 있고, 반대로 검찰은 전혀 그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단 쪽에서는 전혀 이름이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전혀 상반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좀 전혀 다른 주장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건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보통 이런 경우에 나중에 한쪽이 완벽하게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지는 않죠. 약간씩의 사실관계 오류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주장은 양측이 완벽하게 대비되고 있는 것이죠. 즉 해당 언론사 측에서는 본 사람들이 있다, 뭐 복수의 진술자가 있다, 거기에 더해서 다이어리 등에서 이름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다이어리 등의 여러 가지 증거 자료들이 이미 검찰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즉 그 보고서와 함께 그러한 자료들을 검찰이 가지고 있다면 당시에도 확인했을 것이고 또 지금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해서 그 결과를 검찰이 공식적으로 내놓는 것도 뭐 좋은 그런 확인 차원에서의 그 수단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언론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취재와 보도죠. 그렇다면 당시의 취재가 굉장한 충격을 줄 수 있는, 사실이라면 굉장한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단순히 1회 보도만 준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따라서 그 후에 반응을 보고, 또는 보도 대상자의 어떤 그 반응들을 구체적으로 보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2차, 3차 보도 내용까지 준비를 해놓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추가 보도는 예고해 놓은 상황이죠? 네, 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 물론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보도의 내용이 굉장히 신빙성이 있고 또 더욱더 구체적이고, 또한 검찰의 해명이 거짓임을 보여줄 수 있다면은 검찰 측에서는 상당히 곤욕스러워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반대로 2차, 3차 후속 보도들의 내용이 생각보다 실질적인 내용이 없다, 또는 구체적인 물증이 없다, 또 진술자가 있다고 하지만 그 진술자의 신뢰성이 굉장히 떨어진다. 이럴 경우에는 또 반대로 언론 보도가 성급한 거 아니었나, 검찰 측의 해명이 사실이 아닌가, 이런 쪽으로 또 여론이 흐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어떤 후속 보도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검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공개하는 것도 하나의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게 법적인 문제는 없나요? 그 공개 자체는? 가능성은 있죠. 다만 그 자료가 윤중천 씨가 직접 작성했던 그런 기록들이라면 윤중천 씨의 동의하에 내용들을 직접 공개는 아니더라도 간접 공개하는 방식도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또 오늘 또 보도 내용에 따르면 윤중천 씨에게 당시에 이제 물어봤는데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뭐 그런 이야기를 그런 이제 반응이 있었다는 보도도 있어요. 만약 그렇다면 윤중천 씨 입장에서도 본인이 하지 않은 이야기가 계속해서 언론에 나오는 것 자체를 뭐 방치할 이유는 없습니다. 따라서 윤중천 씨와 검찰 뭐 각자
또는 또 함께 본인들이 하지 않은 이야기가 공개됨으로써 계속해서 여러 가지 그런 혼란이 야기된다면 그 부분을 빨리 정리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지금 여론도 앞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 뭐 아시겠지만 조국 장관과 검찰을 놓고 여론도 대립하는 구도이고 이 문제를 가지고 정치권도 지금 소란스러운 상황인데 추가 보도도 예고되어 있고 검찰은 법적 대응까지 밝힌 상황입니다. 지금 이 문제가 수사라든지 지금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좀 미칠 파장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법적인 영역에서 미칠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아 보입니다. 엄밀히 보면 설령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이번 의혹 제기가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네.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없고 미치면 안 되는 것이죠. 법적으로는. 네. 다만 뭐 정서적인 부분 또는 수사의 동력을 이제 수사의 동력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여론에 있어서는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따라서 만약 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밝혀진다면 검찰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더 저하될 수 있고 또한 이번 수사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비판적인 여론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설령 또 반대로 이번 의혹 제기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다면 검찰 수사에 제동을 걸기 위한 또는 검찰의 최근의 어떤 행보를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쪽에서 뭔가 좀 방해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최대한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실제로 그게 사실이 아닌데 그렇다면 검찰 수사가 오히려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될 수 있거든요. 안 그래도 그렇지 않아도 검찰 수사에 대한 찬반 여론이 격돌하는 상황에서 검찰 수장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이번 의혹 제기가 나왔기 때문에 결국 이 의혹 제기가 사실인지 그렇지 않은지 그리고 또 그 부분이 확인되려면은 또 시간이 필요할 텐데 과연 언제 그 부분이 확인될지에 따라서 이 검찰 수사 찬반에 대한 여론 그리고 또 그와 연결되어서 조국 장관 수사에 대한 찬반 또 더 나아가서 조국 장관의 장관직 수행에 대한 찬반 여론까지 굉장히 여러 단계의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일단 뭐 사실관계가 확인된다는 걸 전제로 말씀을 드려야겠지만 이번 사건이 이제 뭐 검찰 개혁과 관련된 여론에도 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사안인 거죠. 네. 예, 당연히 그럴 것 같습니다. 일단 검찰이 지금 조국 장관 일가를 철저히 수사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평가도 나뉘고 있어요. 우선 너무 과대하다, 또 과잉 수사다, 공정하지 못하다. 왜 조국 일가에 대해서만 이런 수사를 하는가? 이거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비롯한 검찰 개혁을 제어하기 위한, 억제하기 위한 검찰의 정치적인 수단이다라는 비판도 있고요. 또 반대로 검찰은 범죄 혐의가 있고 여러 가지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면 당연히 수사해야 되는 것이다. 만약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면 이런 광범위한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당연히 범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검찰의 본분이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당연히 팽팽하게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정답이 뭔지는 사실 참 가늠하기 쉽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양쪽 다 일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도 아닌 윤석열 검찰총장. 게다가 또 그동안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현 정권에서 임명됐지만 지금 정권과 굉장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듯한 구도로 보이거든요. 네. 또 충돌하는 양상이기도 하고 그렇다면 여기에서 검찰 조직이 아니라 개인에 대한 비리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충분히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면 그 역시 검찰 조직 차원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자칫하면 이 문제가 안 그래도 펄펄 끓고 있는 그런 여론의 대립을 더욱더 격화시킬 수 있는 그런 중대한 그런 지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정말 짧게 한 가지 질문드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법조인으로서 가장 좀 내가 만약에 이 사건을 좀 다룬다면 어디를 좀 확인해 보고 싶으세요? 물론 이 사건을 다룬다는 건 어느 입장에서 다루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겠습니다만 당시 보고서가 무엇인가? 그 보고서 전문을 좀 보고 싶고요. 네, 그리고 그 보고서가 존재한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 거기에서 윤중천 씨가 도대체 어떤 말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윤중천 씨에게 그 말을 했는지 여부를 좀 꼭 묻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윤석열 총장 관련 보도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용의자 이춘재가 8차 사건의 진짜 범인은 자신이라고 자백을 해서 파장이 일고 있죠. 범인으로 지목돼서 형을 살고 나온 윤모 씨는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라도 재심을 청구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럼 실제 재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어떤지 팩트와이에서 따져봤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이춘재. 다른 지역에서 일어난 5건의 범인이 잡혀 모방범죄로 분류됐던 화성 8차 사건의 진범도 자신이라고 자백했습니다. 범행 장소를 그림으로까지 그릴 정도로 진술은 구체적이었습니다. 8차만 꼭 집은 게 아니라 범행 전반을 털어놓으면서 나온 자백이라 믿을만 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당시에 알려지지 않은 사건들도 내가 저질렀다. 그래서 5건이 나온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면 8차만 유달리 속이려는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일그러진 영웅 심리로 거짓 진술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화성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을 복역하다 출소한 윤모 씨. 윤 씨는 당시 법정에서 경찰의 고문에 못 이겨 거짓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경찰의 가혹행위가 재심 청구의 근거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경찰이 고문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나와야 하고 법적인 판단도 필요합니다. 당시 경찰들은 채모 등을 가져가 비교한 국과수 분석 결과가 윤 씨를 정확히 지목해서 고문할 필요도 없다고 말합니다. 과거사 사건에서 고문을 인정하는 사건들이 없습니다. 다 잘해줬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사건은 정황이 드러나 있잖아요. 잠을 재우지 않았고 그런 다른 수사 방식에서 음모를 다 채취했고 채취했는데 또 잊어버렸다 해가지고 다시 채취하고. DNA 감식 기법이 국내에 처음 도입된 건 1992년. 8차 사건이 난 1988년에는 없었습니다. 대신 당시로서는 첨단이었던 방사성 동위원소 검사, 즉 채모를 원자로에 넣어 분석한 뒤 윤 씨가 범인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환경에 놓인 사람이면 같은 결과가 나올 정도로 신뢰도가 낮아 지금은 쓰이지 않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당시의 국과수 분석 결과를 100% 신뢰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30년이 지난 지금 새로운 과학적 근거를 찾기는 더 어렵습니다. 경찰에 고문이 있었다는 것을 밝히는 것도 어려운 상황에서 결국 법원이 이춘재 자백의 신뢰성을 인정할지가 화성 8차 사건의 재심 여부를 가를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10분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독성 물질인 포르말린이 누출돼 전교생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이 사고로 교사 1명과 학생 7명 등 모두 8명이 기침과 두통 등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번 사고는 학교 과학실에서 포르말린 용액이 담긴 유리병이 깨져 10ml가 누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포르말린은 소독과 살균 등에 쓰이는 화학물질로 다량 노출될 경우 쇼크나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독성 물질입니다. 소방당국은 학교 내부를 환기하고 누출된 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벌였습니다. 경영 고문 부정 위촉 의혹을 받고 있는 KT 황창규 회장이 오늘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황 회장이 경영 고문에게 고액의 자문료를 주고 로비 창구로 활용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대근 기자. 네, 경찰청입니다. 네, 황창규 회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혹에 대해서 조사를 받는 건지 전해주시죠. 네, 오늘 아침 7시쯤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 출석한 황창규 회장에 대한 조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황 회장은 정관계 인사들을 경영고문으로 위촉해 로비에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경영고문 14명의 명단을 공개하면서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이 의원은 KT가 2014년 황창규 회장 취임 이후 정치권 인사, 고위공무원 출신, 퇴역 장성 등을 경영고문으로 위촉한 뒤 자문료 명목으로 20억 원 정도를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KT가 이들 경영고문을 사업을 수주하거나 정치권에 로비를 하는 데 활용했다며 수사를 통해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논란은 이후에도 지속됐는데요. 지난 4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경영고문 운영 지침에 보면 제5조 회장은 고문에 관한 위촉 권한을 갖고 있으며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영고문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이걸 보셨습니까? 부원장이 보세요. 결정을 하는 사항이라서 여기 제가 문안을 읽어드렸잖아요. 이거를 KT 세노조 등은
황 회장이 경영고문을 위촉해 고액의 자문료를 지급한 것이 업무상 배임죄, 뇌물죄에 해당한다며 황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경영고문을 집중적으로 위촉한 2015년 전후 시기는 황 회장의 국회 국정감사 출석 등 민감한 사안이 많았던 때란 점에서 정치권 줄대기가 의심된다고 말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KT 광화문지사 등을 3차례 압수수색하고 황 회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측근들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오늘은 황 회장을 상대로 경영고문 위촉과 활동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KT 측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공식적인 입장을 내기는 어렵다며 수사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청에서 YTN 김대근입니다. 네, YTN은 유명 음악 전문 고등학교의 비리 의혹을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설립자의 아들인 학교 교감이 기업 행사에 부적절하게 학생들을 동원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해당 기업과 관련이 있는 회사에 겸직으로 취업하면서 수백만 원씩 월급을 받기도 했답니다. 부장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교비 횡령 등의 의혹이 불거져 당국의 감사를 받고 있는 서울 실용음악고등학교의 교감 장모 씨. 장 씨는 지난 2013년 유명 패션 업체의 내부 행사에 미성년자인 학생 4명을 동원했습니다. 학부모 동의도 받지 않고 술이 오가는 저녁 자리에서 음악 공연을 시킨 겁니다. 교감 측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해명했지만 학생들의 증언은 달랐습니다. 학교에서 가라고 해서 간 자리여서 딱히 그런 생각은 못했는데 부모님께 이제 알리거나 이런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공교롭게도 불과 몇 개월 뒤 교감 장 씨는 해당 패션업체 회장의 가족이 운영하는 공연업체의 임원으로 채용됐습니다. 교감 장 씨가 다녔던 공연기획회사입니다. 학교 내부 관계자들은 수업 시간에도 종종 장 씨가 이곳에 와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장 씨는 2년 가까이 임원으로 겸직하면서 매달 600만 원이 넘는 수입을 챙겼습니다. 음악 아카데미 컨설팅과 운영 업무를 맡은 대가였습니다. 장 씨 측은 외부 겸직이 가능한 산학 겸임교사 신분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고 교육청은 사실인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원에게 위법행위가 있던 걸로 밝혀진다면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겠죠. 교감 장 씨를 포함한 설립자 일가의 각종 비리 의혹에 분노한 학부모들은 조만간 사기 혐의로 고소할 계획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지난달 YTN이 연속 보도했던 1,500억 원 규모의 해양 플랜트 연구 사업 예산 낭비 실태가 이번 국정감사장에서 계속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거대한 연구시설을 부실 시공하고 연구비를 흥청망청 쓰는데도 상급 기관들이 사실상 묵인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동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닷속 3,000m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세금 952억 원을 들여 만든 심해 공학수조. 금가고, 물세고, 휘어지기까지 해서 가동은 엄두도 못 냅니다. 국정감사에선 부실 가능성이 착공전 타당성 조사 때부터 제기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거대한 구조물을 짓기엔 지반이 너무 약해 보강 공사를 지시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관리 감독을 해야 할 산업기술진흥원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경험이 없어서 빚어진 시행착오라는 황당한 해명도 내놨습니다. 사업기간 연장 27개월 연장하고 그다음에 공사 계약 변경을 2차례 하고 사업비 증액하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세계 최초로 최대 규모의 그 심해 수조를 건설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의 심해 수조 건설을 추진한 건 해양 플랜트 연구소. 연구소는 심해 수조 이외에도 해양 플랜트 고급 기술 연구 기반을 구축한다며 사업단을 만들어 600억 원 넘는 연구비를 썼습니다. 고가의 실험 장비를 170억 원어치나 샀고 국내외 출장비로만 8억 원을 사용했지만 연구 실적은 없고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솔직히 제 세금이 지금 너무 아까웠거든요.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얘들 아무 일도 안 하는데. 관리 감시해야 할 산업기술진흥원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 동안
연구비 사용 실적을 매년 검토해놓고 한 번도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놈의 감독 기관이 저 모양입니까? 650억 갖다가 저렇게 흥청망청 쓰는데 문제 삼을 게 없다. 적정하게 쓰였다. 한번 쳐다보기나 했습니까? 감사원이 해양플랜트 연구소에 대한 본격적인 감사에 착수한 가운데 예산 낭비를 방관한 상급 기관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터키의 시리아 쿠르드 침공을 둘러싸고 후폭풍이 휩싸여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이 매우 쉽다는 발언으로 또 도마에 올랐습니다. 사태가 악화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터키와 쿠르드 사이에 중재에 나설 뜻을 피력했습니다. 김희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리아 철군으로 터키의 쿠르드 침공을 사실상 묵인하며 동맹을 배신했다는 비판에 직면한 트럼프 대통령. 이슬람 국가 IS 격퇴에 함께온 쿠르드 동맹을 벌이면서 향후 동맹을 구축하는 것도 어려워지는 것 아니라는 우려를 이렇게 일축했습니다. No, it won't be. It won't be at all. Alliances are very easy. 오히려 동맹에 엄청난 돈을 대며 이용당하기만 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Our alliances have taken advantage of us. If you look at how much money we spend on NATO and how much money countries from Europe, who are really a much bigger beneficiary than we are. 미 우선주의를 앞세워 동맹도 비용 차원으로 접근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벼운 동맹관을 여실히 보여준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동맹 배신 논란이 거세지자 불쑥 중재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터키 대응안으로 군사적 개입, 경제 제재와 함께 터키 쿠르드 사이 중재 의사를 밝힌 겁니다. 다만 시리아에 다시 군사력을 전개하는 것에는 회의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강력한 경제 제재로 터키를 압박하며 양측 사이 중재에 나설 것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AFP 통신은 미 관리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외교관들에게 터키와 쿠르드 군대 사이 정전합의 중재를 제안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렇다고 동맹을 벌였다는 비난 여론을 얼마나 가라앉게 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 상원에 이어 하원도 터키의 시리아 침공에 대한 강력한 제재 법안 추진에 나섰습니다. YTN 김희준입니다. 여기서 서울대학교에 가서 국정감사를 한다니까 여기저기서 메시지가 많이 들어옵니다. 오늘 서울대학교 좀 세게 좀 해야 되는데 제가 받은 자료를 보니까 조국 교수 딸이 장학금 받은 내역이 누락되어 있더라고요. 유력 정치인의 아들 김모근을 제외하고 고등학생이 인턴인 건 뭐건 연구를 한 적이 있는지. 참고로 지금 뭐 유력 정치인의 아들 자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유력 정치인은 누구며 그 자제는 누군지 그걸 얘기를 정확히 밝혀주셔야. 지금 이 조민 씨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서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 그런데 제가 서울대에서 자료를 받아서 본 그 인권법센터 공고 내용을 보면은요, 해당 공고 내용이 없습니다. 내지도 않은 공고를 받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희들이 남아있는 거 지금 여기 보신 요거는 저희도 찾아봤고요. 고등학생은 대상이 아닌 걸로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총장님. 네. 인턴 규정이 없는데 어떻게 인턴으로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학교 차원의 규정은 없는데요. 내부적으로 대학이나 연구소 차원의 그러니까 그게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라고. 네, 맞습니다. 그 몇몇 아름아름 아는 사람들만 알아갖고 결과적으로 지금 이게 금수저라는 사람들이 아주 대표적인 갑질 아니냐 이거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국민들이 분노를 안 하느냐고요. 자, 서영교 의원님 확실하게 좀 질의 좀 해주십시오. 당국대 제1저자 이야기가 있더니 서울대 논문의 제1저자 이야기는 또 야당 유력 정치인의 아들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학생의 논문 제1저자 서울대 소속이라고 서울대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참여하라고 뽑은 적이 없지요. 확실하게 엄마의 부탁으로 왔다. 윤영진 교수가 유력 정치인의 친구다라고 하는 것도 뭐 스스로 밝혔고요. 아쉬운 사람이 부탁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울대 국립대학 교수가 정확하게 그 중심을 지켜줬어야죠.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책임 물으셨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제보가 들어와서 조사를 하기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교수 자격이 없는 것 같으네요. 그분은. 뭐 이쪽은 아빠, 이쪽은 엄마. 홍문정 의원님은 삼촌 혹시 아닌가 궁금해하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아마 조국 교수 얘기를 많이 하게 됐죠. 네, 쾌청한 하늘 속에 햇볕이 뜨겁게 느껴진 하루였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6.1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6도가량 높았는데요. 하지만 해가 지고 나면 다시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밤 9시에는 19도, 자정엔 17도, 내일 아침은 14도까지 내려가서 서늘하겠습니다. 퇴근길에 큰 일교차는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19호 태풍 하기비스는 대형급의 매우 강한 세력으로 발달했습니다. 태풍은 주말인 내일 밤 일본 도쿄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해안과 해상은 주말 동안 태풍의 간접 영향을 받겠습니다. 남해안과 동해안에 초속 30m에 달하는 돌풍이 불겠고요. 너울성 파도가 방파제를 넘는 곳도 있겠습니다. 해상엔 최고 7m의 높은 파도가 일겠습니다. 또 동해안은 오늘 밤부터 내일 오후까지 동풍의 영향으로 5에서 3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반면 내륙 지역은 쾌청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서 서늘하겠습니다. 서울 기온이 14도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2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울이 23도, 춘천 22도, 대구 24도, 광주 25도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스리랑카의 대승을 거둔 축구대표팀. 이제 북한과의 원정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데 변수가 한둘이 아니라고 합니다. 스포츠큐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